중국 선양공항에서 3시간 걸려서 일본 나리타 공항에 도착했어요. 공항에 지인이 소개해준 이케다 씨가 마중을 나왔어요. 호텔까지 자전거를 실어다 주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자기네 집에 잠깐 들려서 차라도 한잔 하고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염치불구하고 들렸죠. 정원이 참 예쁘더라고요. 다다미방은 처음 들어가 보는 거거든요. 이런저런 튀김도 내오고 정성스러운 대접을 받았어요. 뭐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요코하마로 이동하면서 모바일로 헤이와 호텔을 예약을 했는데요. 참 저렴했어요. 근데 도착해서 집을 하려고 하니까 세금, 조식은 제외 싱글 금액이었어요. 제가 아직 모바일 예약이 좀 서툴르거든요. 브루라이트 요코하마 야경은 소문 그대로 참 아름다웠어요. 다음날 하코네까지 가는 동안 하루 종일 비가 내렸어요. 우비를 입으니까 춥지는 않은데요. 아무튼 터프한 라이딩이 나름 재미가 있었어요. 도로변에 세븐일레븐, 패밀리마트 같은 그 편의점이 촘촘히 있어서 잠시 비를 피할 수도 있고요. 도시락도 사 먹을 수 있었어요. 편의점 화장실을 마음 편히 무료로 쓸 수 있어서 참 좋았어요. 일본은 좌측 통행이라서 자전거 백미러를 핸들 오른쪽으로 옮겨 달았어요. 국도 1호선을 따라서 쭉 달렸어요. 역시 교통선진국답게 정지선을 잘 지키고 중국과 달리 경적 소리 한번 들을 수 없었어요. 호수, 산림, 온천을 두루 갖춘 그 유명 관광지 하코네 상경 호텔에서 온몸을 녹였어요. 자전거를 실내에 들여놓을 수 없다고 해서 비 맞는데 바깥에 둬야 해서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천만 밑으로 옮겨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규정이 그렇다니까. 태풍이 점점 세지고 해발 1000m 하코네 산을 넘는데 올라갈 때는 거의 끌고 가고 내리막길에 하필 그 뒷브레이크가 고장나는 바람에 아주 근근히 겨우 내려갔어요. 미시마시에 도착해서 문 닫기 직전에 수리점을 다행히 찾았어요. 미시마 신사에 들렀어요. 신사는 일본 그 고유 신앙인 신도 그리고 조상신 같은 걸 모신 그런 사당인데요. 휴일이라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천년 동안 그 일본의 수도였던 교토로 향했어요. 400년 전통 시장으로 불리는 니시키 시장에 들렀는데요. 어딜 가나 예쁘게 그 진열된 상품들이 그야말로 숨이 막힐 정도였어요. 고베를 지나서 히메지로 가고 있는데요. 일본에 사는 치에 카에츠라는 페이스북 친구한테 메시지를 받았어요. 한국 광양 출신인데 이민 와서 아카시에 살고 있는데 꼭 점심을 대접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마침 오늘 그곳을 지나는 길이었거든요.
아카시성 그 정문에서 우산을 들고 종종 걸음으로 다가오는 그 중년 여성을 만났거든요. 너무 반가웠어요. 순간 마치 뭐 초등학교 동창생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만나자마자 대화는 아내가 독차지했어요. 하긴 뭐 2달 넘게 무뚝뚝한 신랑이랑 계속 같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갑갑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전거는 전용 주차장에 보관하고 가까운 이찌젠이라는 식당에 들어갔어요. 생선조림하고 새우튀김, 연근튀김, 채소 절인 거, 된장국 참 정갈지고 맛있었어요. 점심 먹고 나서 승용차 타고 뷰 좋은 곳에 가서 차도 마시고 이 다음에 친정집 한국에 올 때 꼭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치에상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 여행하다 보면 늘 좋은 인연만 만날 수는 없는 법이죠. 오카야마로 가는 길이었어요. 긴 고개를 거의 다 올라왔을 때쯤 돼서 뒤에 오던 아내가 으악 하고 비명을 지르는 거였어요. 저도 순간 어떤 큰 충격을 받고 넘어졌거든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저는 이 가드레일을 붙잡은 채 벼랑에 매달려 있었고요. 그나저나 아내는 어떻게 된 거지 하고 아마 큰 사고를 당한 게 분명해 보였어요. 보니까 글쎄 안장에서 내려가지고 터널 저쪽을 가리키면서 뭐라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사진을 찍으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승용차가 저를 들이받고 터널 속으로 뺑소니를 치는 상황이었어요. 아니 그렇다면 본인이 카메라를 꺼내서 찍어야지. 저는 그럴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하긴 뭐 사진보다도 놀라서 소리를 지른 거였겠죠. 자전거는 좀 망가졌지만 저는 다행히 찰과상만 있고 뼈는 다치지 않았어요. 길가에 나와 앉아가지고 아내랑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이 그냥 하늘만 쳐다봤어요. 이런저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뭐하고 있는 거지? 여행을 계속 해야 하나? 안 하면 어떤 문제라도 생기는 건가? 그런데 중국과 일본 가는 거 주변에서 이미 다 알고 있을 텐데 도중에 포기하면 내 얼굴이 뭐가 되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전히 그 은퇴 증후군 퇴직한 지가 1년이 넘었는데도 주위를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는 거였어요. 한편 나름 뭐 각오도 있었죠. 인생 2박에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겠다고 자전거 세계 일주에 나섰는데 여기서 멈춰버리면 사실 뭐 미래를 포기하는 거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사고를 예상은 못했지만 크게 다치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했고 솔직히 순간 어떤 오기라고 할까요? 그런 더 강한 의지가 솟구쳤어요. 그나저나 뺑소니 이거 신고해 말어. 만일 신고했다가 조사한다고 여행 중에 오라가라 하면 어떡하지? 곰곰이 생각하다가 신고하기로 했어요. 왜 우리를 해코지해야 했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 와중에 아내가 차량 번호 6740을 기억해 놨더라고요. 앞 글자는 작은 한자라서 모르고요. 터널을 빠져나와서 가까운 파출소에 들어갔어요. 여성 경찰이 폴더폰을 열어서 제 자전거 밑에 차대 번호를 찍었어요. 그리고는 전국에 긴급 수배 명령을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보름 후에 일본을 떠나니까 그때까지 연락을 해달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소문이 없어요. 그동안 뭐 일본을 여행하면서 친절하고 질서 있고 참 본받을 만한 것이 참 많다는 걸 느꼈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좀 실망했어요. 하긴 뭐 세상에 맑은 곳만 있을 수는 없겠지만요.
히로시마로 가는 길에 고라코엔이라는 정원에 들려서 어제 놀란 가슴을 추스렸어요. 저기 보이는 히로시마 원폭돔은 뼈대만 앙상한 채 흉측한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1945년 원자 폭탄으로 한순간에 도시가 잿더미가 됐고 14만 명이 사망한 그 폐허의 현장이죠. 가까운 히로시마 평화공원에 들렸어요. 기념비에 새겨진 글, 평안히 잠드십시오. 잘못은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비문이 눈길을 끌었어요. 히로시마에서 배를 타고 미야지마 섬으로 갔어요. 이츠쿠시마 신사로 들어가는 문을 상징하는 그 붉은색의 그 도리가 보이고 마침 만조 때라서 신사가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기념품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었고요. 그런데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내일 신칸센을 타고 도토리 현으로 가려고 자전거 가게를 찾아가서 큰 박스 2개를 얻어가지고 미리 그 히로시마 영무원을 찾아가서 신칸센에 자전거를 실을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그런데 운송 규정집을 펴보더니 자전거는 동그란 전용 가방에만 넣어야 그 승차할 수 있다는 거예요. 2개에 50만 원이고 가격은 둘째치고 기차에서 내려서 그 박스를 계속 싣고 다닐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규정집을 좀 보자고 했죠. 천천히 보니까 가로 세로 높이 그 제한은 있는데 반드시 동그란 가방이어야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영무원이 잠시 규정집을 들고 안쪽 사무실로 들어갔다 나오더니 박스에 넣어도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실은 저도 일본어를 조금 할 줄은 알거든요. 40대 후반에 광화문 그 정부 청사에서 근무할 때 일본어 능력 시험 JLPT 1급을 땄어요. 새벽에 종로 학원에 3년을 넘게 다녔어요. 학생들은 보통 뭐 2년 정도면 딴다는데 저는 나이 탓인지 훨씬 오래 걸렸어요. 일본 유학을 준비한 거였어요. 미국, 유럽 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거기는 뭐 젊은 고시 출신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데 정말 자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유학을 바로 코앞에 두고 산천어 축제가 열리는 데 있죠. 그 화천 그 부근수로 갈 기회가 주어졌어요. 어쩔까 고민 끝에 유학을 포기했어요. 그 이후로 자격증은 장롱 속으로 그냥 들어갔죠. 근데 모처럼 이번 여행 와서 조금 도움이 됐어요. 히로시마에서 신칸센을 타고 가다가 중간에 JR 특급 열차로 환승해서 도토리시로 갔어요. 일본 최대 규모의 그 모래 언덕인 그 도토리 사구에 올라 보기도 하고 서둘러서 꼬불꼬불 해안길을 따라서 달렸어요. 우리나라 쪽으로 간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에너지가 마구 솟구치는 것 같았어요. 가는 길에 쿠라요시에 있는 전통 온천여관인 양생관에서 하룻밤을 보냈어요. 아침 밥상을 차려주는데 식단이 그야말로 예술이었어요. 반찬은 시루라기처럼 잘게 썰어 놓아서 그 젓가락을 조금만 크게 벌리면 한 번에 접시를 다 비울 것 같아가지고 망설여졌어요. 감칠맛이 이런 건가 생각이 들었어요. 上に鯉コイ魚ここのねあここにいる鯉ですあ鯉鯉のご飯ですねはい、あとこれ温泉卵露天風呂の作ってるところ 10월 17일 그러니까 지난 8월 1일 중국 시안을
떠난 지 78일째 되는 날 저녁에 사카이 미나토 항을 떠나 다음 날 아침에 강원도 동해항에 도착하는 DBS 크루즈를 탔어요. 아내한테 좀 미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중국을 횡단하면서 자는 거 먹는 거 힘들 때 일본 가면 좀 편안하고 멋진 여행이 될 거라고 했는데 일본에서도 중국 못지않게 고생을 시킨 것 같았어요. 뭐 아내는 그런 내색을 하지 않는데 제 생각이 그랬거든요. 새벽 4시쯤 멀리 동해안에 불빛이 보였어요. 연신 갑판에 들락날락 거렸는데요. 이렇게도 느린 배는 처음 봤어요. 동해안에서 가족들과 만났어요. 먼 길 가지 말라고 걱정을 태산같이 하시는 엄니는 모시고 오지 말았어야 하는데 동해안 자전거길은 그 전에 강릉에서 고성까지 몇 번 타본 적은 있지만 오늘은 유난히 정겹게 느껴졌어요. 춘천에 사는 박희수 친구가 멀리 고성까지 와서 같이 진부령을 넘었어요. 삼겹살도 사주고 너무 고마웠어요. 한국을 떠날 때 푸르던 나무들이 어느덧 단풍이 들었어요. 화천 평화의 댐을 지날 때는 옛 직장 동료들이 함께 해줬어요. DMZ 구간, 그러니까 고성에서 여기 파주 임진각까지는 고개가 정말 많아서 중국 이상으로 진짜 힘들었어요. 이제 드디어 마지막 날이에요. 서울로 가는 날이거든요. 일산을 지나서 한강 북단에 도착하니까 자전거 동호인들 한 40명 정도가 제 블로그를 보고 있다가 같이 라이딩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 같이 서울역 남대문을 지나서 광화문까지 달렸어요. 서울경찰청 사이카가 도로 1차선을 통제하면서 안전한 이동을 도와줬어요. 광화문 광장에서 기념사진을 찍었어요. 멀리 원주시 홍보팀장이 커다란 현수막도 만들어 왔어요. 인사말을 하라고 해서 마이크를 잡았는데 일본에서 아내가 큰 교통사고를 당한 줄 알았다는 얘기를 하다가 그만 목이 메는 바람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또 제게 도전은 삶의 의미입니다 라는 좀 거창한 멘트도 하고 싶었고요. 또 긴 여정에 묵묵히 동행해준 아내가 정말 자랑스럽다는 얘기도 하고 싶었거든요.